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도서관에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면요, 남성은 자신의 앞에 가방이나 책 등을 둠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지만 여성은 양 옆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기를 좋아하고요, 여성은 옆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보다 왼쪽 뇌가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건이나 대상을 가장 나중에 판단하며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보기에 맨 오른쪽 자리에 앉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왼쪽 귀와 연결된 우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일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할 때나 농담을 할 때는 왼쪽 귀에 대고 속삭여야 한답니다. 세일즈를 잘하고 싶다거나 효과적으로 분노를 전달하고 싶을 때에도 역시 왼쪽 귀가 직방이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심리학이지만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죠. 7월 2일 목요일 재미있는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인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어보는 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우리 오평론가 별로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진 않지만 도서관에 가보셨겠죠, 당연히? 네, 도서관은 가봤습니다. 네, 그 가서 혹시 가방 같은 거 둘 때 어떻게 두세요? 진짜로. 저는 보통 의자 위에 올려놓는 편이에요. 의자가 없을 때. 의자가 없을 때는 책상 오른편에. 오른편에 놔요? 네. 오, 이 믿거나 말거나 심리학에 따르면은 오창석 평론가는 전생의 여자가 아니었을까?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에 두면 여성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뭐 그거는 그냥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 하는데 또 그분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자, 뭐 좀 재밌었죠? 저는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갑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이런 식으로 또 자, 여기서 만천에 딸리는군요. 자, 우리 정부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이후에 네. 북미 간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선 전에 네.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이 11월 전에 남북 회담을 주재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성사 가능성은 좀 미지수입니다. 왜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북한 양국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재선을 위해서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북미 정상을 한다 한들이 재선 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지금 연일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고,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보류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경한 자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입장 변화를 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 유럽연합 집행부와 가진 이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한 번 더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막 화를 내면서 가다가도 갑자기 또 막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볼턴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문 대통령이 괜히 양쪽은 의지도 없는데 중간에 나서서 이런 식으로 뭐 판을 만든다는 취지로 글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볼턴 회고록에 볼턴이 원치 않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심으로 정상회담을 이끌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설령 진심으로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평화를 한 발 앞당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정상회담까지 이끌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흔히 말하는 무력 시위라든지 남한 국민들을 자극하는 이런 도발 같은 것을 자제시키는 효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지치지 않고 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일단은 먼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적이고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 변수를 들면서 네.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은 고무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희망을 아직 모두 닫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한간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대적 행위를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 게 미국이나 뭐 우리 쪽에서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좀 풍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미국 측이나 우리 쪽에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계속 붙이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뚝심 대통령이 계속 밀어나가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뭐 북미 협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남북 정상도 한번 만나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 역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이 북미 간의 북핵 협상에서 진전 있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한국이 남반도의 이 당사자인데 미국 대선이 남았어도 기다리지 말고 스탠스를 잡아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 관광 등은 우리가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무관하게 정부가 돌파해야 된다라는 이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또 홍콩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사실 홍콩은 금융 허브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고요. 또 네. 중국에 있어서는 일국 양체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그냥 한 도시에 불과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180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홍콩이 자유라는 이 대명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홍콩 보안법 자체가 뭐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법이 한창 심한 시절로 완전히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그 입장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홍콩 경찰이 아닌 이제 중국 대륙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또는 중국 본토와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잡아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네. 180여 명이 첫날 체포가 됐고요. 7명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홍콩 입법회 국회의원 레이먼드 찬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홍콩 독립 이렇게 플랜카드만 써붙여도 좀 잡아간다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전에 무슨 공산국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상 나는데 자 홍콩은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법안 초안문을 홍콩을 실질적으로 통제에 관할하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철저히 홍콩을 배제한 채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었던 그리고 대륙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었었던 홍콩의 위신과 이런 상태는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즉각적으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무역 관세를 매기겠다. 자유로운 어떤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홍콩이 이 지금 현재 위신을 잃어갈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중국 대륙에서는 그 위신을 잃지 않도록 홍콩에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홍콩이라는 땅을 둘러싸고 또 미중 간의 극렬한 대립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 총장 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추 장관의 아들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한다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 이런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단은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나서 첫 번째 인사, 이때부터도 이제 많은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사안을 둘러싸고 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그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신청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부딪혔을 때 도입되는 아주 희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했을 때 첫 번째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에서 직접 나서서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조금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두 사람의 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명을 거역했다. 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잘라먹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묘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카투사에 복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을 때 이제 휴가를 쓴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넘어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네, 원래 돌아와야 되는 기간을 넘어서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탈영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눈물로써 얘기를 했다. 제발 이런 모략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에 출석한 이제 추미애 장관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대검 관계자들은 이 검언 유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도 공범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검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조금 더 강하게 제압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내풍기기도 했습니다. 아유, 이 문제 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보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선수 22살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평상시에도 상습적인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6월 26일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동안 훈련 내내 그리고 합숙 그리고 전지훈련 당시에도 많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체중이 증가됐다는 이유로 뺨을 맞거나 또는 빵 20만 원치를 억지로 먹게 하고 토하게 한 이러한 가혹행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수차례 SOS를 보냈는데요.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와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뜨거운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급기야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박형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네, 우선 박 의원님은 32회 사법시험 합격하셨던가요? 네,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국회에 입성을 하신 초선 의원이신데요. 지금 시작부터 이 활동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그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소수 야당으로서 힘들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원칙과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역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바라본 20대 국회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국회였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힘으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집권여당 앞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저만의 공연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세게 나가시는데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우리 의원님을 법사위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배정이 네. 됐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 법사위든 뭐 어디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이 장기판에 졸처럼 함부로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님을 면담했을 때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드렸음에도 강제 배정을 강행하자 참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법조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낙후된 지역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해 수위나 국토위 등에 지망했는데 국회의장이 도로 저를 법조계에 종사하도록 원위치시켜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또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상임위원장부터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네. 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 배정 신청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저쪽에서 그 협상을 하지 않으니 저희들은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군요. 자, 어쨌든 본인은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래도 법사위는 싫다. 나는 딴 데를 보내달라. 원래 그거였다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또 의원님께서 어제 또 하나 일을 내셨습니다. 미래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경우 해임 건의 사유가 됩니다. 네. 우선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추 장관이 내린 지시 공문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장관 명의 단순 공문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지휘한 문서와 비교해보면 제대로 된 지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보입니다. 또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문의 수신자가 대검 과장까지 적시되어 있어 이 역시 위법한 지휘권 행사가 됩니다. 두 번째 사유는 추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는 등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 지시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독설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곧 결단하겠다라면서 법률상 불가능한 총장의 경질 가능성 또는 또 다른 수사지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런 추 장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채널A 기자 사건에 손을 떼라고 공개 항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팽개친 것이며 대통령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추 장관의 이러한 행태는 당연히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률상 보장된 그 총장의 지휘권 범위 안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요건은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그렇습니다. 과반수가 또 그렇습니다.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지금까지 역대 그 장관 중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경우가 5번인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돼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안하니까 같은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당 동석했던 우리 당 법조인 출신의 그 동료 의원들은 모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보인 언행이 비상식적이었고 부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당론으로 해임 건의를 추진하려면 의원총회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본질이지 내가 말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달을 봐라.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달을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제가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대통령 잘못 보좌하고 있다든지 적정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지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해서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해결은 장관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원래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15일에 공수처 출범을 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우선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 예를 들면은 공수처법은 뭐 위헌이라든가 이런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예, 지금 공수처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지 또 다른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다면 그 공수처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을 때는 또 뭘 만들겠습니까? 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수법원을 만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야당 추천 몫인 2명의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된 얘기일 건데요. 아마 이 안을 내지 않으시겠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려고 그 법조위원 출신 의원들께서 모여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준비를 하자 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 후보군이 형성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바깥에서 지금 약간 보이콧하고 상임 일정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미래통합당은 일단 공수처 관련해서는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천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그 시점을 적절한 시점에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놓아야 된다는 의미이지 그걸 바로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후보군은 그렇습니다. 준비해 놓되 일단 우리가 지금 협조하거나 뭐 국회에 돌아가서 하거나 이러진 않겠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3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변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늦춰준다면 우리도 돌아가서 예산심의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지금 좀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변화된 것이라거나 출구 전략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18개를 갖지 않겠다, 어느 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네. 한 것과, 그 다음에 강제 배정, 배정 신청서 내지 않겠다. 그 다음,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서 전혀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참여를 해서 언제든지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시기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하기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요건이 형성이 되어야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일관된 지금 방침 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차 추경도 보면은 민주당이 그냥 발빠르게 진행을 착착착착 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통합당이 바깥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럼 법 바꿔가지고 야당 추천 뭐 2개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공수처법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공수처법의 이제 추천 위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보면은 우리 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가 없으면은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법을 예. 고치겠다는 거죠. 그 규정을. 그렇죠. 예. 그 규정을 민주당이 그러면은 고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 말은. 그거를 민주당에서 고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께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저지투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들리긴 하는데요. 좋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지금 다수의 176석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여당 유의 정당까지 합친다라면은 저희들이 의석수로 또는 표결로 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당내 사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바깥에 있는 대권 후보라면 빨리 그냥 용감하게 나서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백종원 대표 언급 이후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통합당 내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내 다른 대권 주자들에 비해서 지지도가 가장 낮고 순회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지율이 2%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짧은 기간 유세를 통해서 이를 뒤집고 지지율을 역전시킨 겁니다. 물론 그간 쌓아온 정치적 내공 등이 바탕이 되었겠죠. 우리 당에서 그런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우리 당에 인물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인물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망을 얻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당 기존 대통령 후보군 또는 새로운 후보들도 협치와 상생, 대화의 소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간다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대권 후보로 40대 경제전문가, 백종원 등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하는 발언 또는 누군가를 키운다는 식의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활동하시다가 원에 들어오신 건데요. 바깥에서 바라보시는 미래통합당, 물론 그 전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그런 당과 지금 실제 들어와서 바라보는 또 이 당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그동안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공감 능력이나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중도층이나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당의 메시지에 또는 컨텐츠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예 우리 당의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내용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원구성 협상의 득실보다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화두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 포기는 이러한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이런 내려놓기, 진정성 확보가 조금씩 쌓인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보수는 고정된 이념이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너무 특정한 몇몇 가치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보수가 300년 역사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진보보다도 더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려면 우리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더 활발히 소통해 나가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그 동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도 사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되기 어렵겠죠. 초선론으로서 어쨌든 이슈를 지금 선점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다시 한번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생활용품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세가 발현하면 즉시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서 뚱커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친절한 시사요정, 여론 택배요정 뚱커벨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친절요정 뚱커벨입니다. 별명이 많아요. 친절요정 뚱커벨, 택배요정, 잔디도사, 네. 배추도사. 뭐가 제일 좋습니까? 뚱커벨이죠. 아, 왜요? 우리 YTN. 뚱뚱한 팅커벨이 좋습니까? 그래도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네, 날개가 진짜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악재가 있었죠. 네. 또 20대가 인국공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주식. 예, 조금이라도 주식으로 돈 벌면은 세금 이중과세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대통령 지지율 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정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세가 진정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요? 하락세가 진정이 돼요? 네,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북한 이슈였죠. 네. 북한 이슈가 국면 전환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였는데 네. 완만한 횡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21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 긍정평가가 53.3%. 네. 이게 50% 아래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 40%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전망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 추세는 멈췄습니다. 약간의 이 부정평가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이슈가 국면 전환됐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당분간 하락세라기보다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북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대남 행동 계획, 군사 행동 계획이 보류되면서 국면이 전환된 것이죠. 그러니까 26일까지의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 인국공 사태에 대한 영향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지지율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대의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취업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좌지우지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영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도 또 마침 6.25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의 그 막말을 딛고 네. 뭐 대적 행위를 좀 군사 행동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어쨌든 20대 민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꾸 편을 가른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그동안에 워낙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가 지금 정쟁으로 삼아서 계속 싸우는 양상 아니었습니까?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이것을 뭐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20대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네. 워낙 또 인국공이라고 하나의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공사 취업은 상당히 또 힘들기도 하고 선망하는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죠. 평생이 보장된다 비슷한 느낌 들잖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어떻던가요? 여론이 엇갈려요. 아. 그러니까 정부 설명을 이해하는 20대 여론도 있기도 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좀 더 공정했어야 됐다. 나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마다하겠느냐. 요즘 그만큼 또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 20대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뭘 고려하죠? 이 정규직 전환을 보류하는 거. 보류하는 거? 예, 보류입니다. 아, 보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공공기관. 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여론으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많이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국공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규직 전환 추진이 40.2%, 정규직 전환 보류하자 45%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5.9%가 네. 정규직 전환, 보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연령대별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 현 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 정규직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30대와 40대는 정규직 전환 추진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20대와는 정반대죠. 그러네요. 60대는 20대와 생각이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50대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 보류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 큰 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내 문제하고 딱 직결이 되게 그렇죠.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뭐 여당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팩트는 연봉 5천도 아니고 그리고 알바를 하던 인력이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오해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결과를 보는 거죠. 또 과정도 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20대의 분노를 이걸 마냥 이거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 내팽개치거나 폄하할 일은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20대의 의견만 마냥 또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인국공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 그렇죠. 근본 해결책이겠죠. 일자리 제공이 사실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해법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데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20대하고 30, 40대, 50대, 60대 다 좀 세대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 또 정치적 성향 차이도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현안이 그런 건 아닌데 20대와 60대의 생각이 비슷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만큼 20대의 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60대하고도 항상 비슷한 의견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사실 다양하다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뭐 어떤 안이든지 아이디어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20대라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양성이 만렙입니다. 만렙이요? 뿜뿜하는 20대. 네, 그러네요. 또 공정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또 20대입니다.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은 20대죠. 그러다 보니 이 기대감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여론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좋은 예로 2018년에 이 평창올림픽 때 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네. 그때도 우리 남한 쪽에 선수들이 기회를 박탈당한 건 그렇죠. 아니냐. 예.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면서 20대의 여론이 악화됐던 적도 이반됐었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층으로 보더라도 30대, 40대가 정말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20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한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와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해관계 또 이것은 정말 공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또 상임위 배분 문제로 민주당하고 통합당 계속 싸움이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또 어떤 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네. 맡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참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미묘하더라고요. 네.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이 아주 준엄하면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시됐던 YTN의 조사 결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당 지지율이 41.2%로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어요. 조금. 네, 약간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오히려 별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별 차이는 예,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은 아주 큰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으로 봐서는 오히려 어디 쪽에 중심을 뒀냐면 뭐 상임위 배분을 야당과 협력해서 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빨리 좀 일 좀 해라. 너무 힘들다. 3차 추경 예산 대북 대응도 해야 되지. 네. 코로나19 방역도 있죠. 이쪽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단행할 수밖에는 없었던 결과로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은 그냥 납득하고 가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 네.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고 7일날 뭐 이걸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뚱그러니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네. 7일일까? 7월 7일 7월 7일. 칠성날까? 아, 내가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럭키 말이고. 세븐 그러니까. 아, 럭키 세븐이라서 그랬을까요? 네, 좋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네. 했을까? 차기 대선 후보로 이낙연 의원이 유력하게 계속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고 조사 개요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동일한데요. 30.8% 네. 이낙연 의원 가장 앞선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보다는 3.5%포인트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6%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춤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야권 후보 중에서 1위가 누구였을까요? 야권 후보 중에서. 그러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지금 10.1%로 10%라니요. 예. 네, 처음 포함이 됐는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출마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워낙 부각되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권 후보에 대항할 만한 후보로 지금 뭐 추미애 효과 이야기도 나오죠. 자꾸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또 뭐 반문 정서가 윤 총장 쪽으로 뭉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윤 총장을 띄우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은 미래통합당은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외부에서 네. 뭐 꿈틀거리고 있다. 뭐 노변호 쌤도 꿈틀거리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 과연 윤 총장의 지금 지지율이 어디까지 갈지 본인 또 출마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권판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 내리 조금 내려가는 거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냥 그렇죠. 조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면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뚱커벨 소장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광고 중에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아, 이거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끼니 꼭 챙겨 드시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